대만 땅이 흔들리던 그날 세계 패권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멈추자 최강대국 미국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을 잡지 못하면 미국은 끝이다. 40년간 세계를 호령하던 사성 장군이 낡은 작업복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날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달러도 핵무기도 소용없었습니다. 오직 한국의 기술만이 미국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통쾌한 역전의 순간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각사각 만년필 펜촉이 빳빳한 공문서 위를 긁는 소리가 펜타곤 전략회의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2026년 1월 어느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미합 중국 육군 군수보급 사령관인 저는 훗날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판단으로 기록될 서류에 제 이름을 적어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애국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국방부 수석 전략가인 앤더슨 국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언제나처럼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그가 얼마나 철저하고 냉혹한 계산주의자인지를. 앤더슨은 제가 서명한 서류를 집어들더니 만족스러운 듯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렸습니다. 탁월한 결정입니다. 밀러 장군 한국산 반도체 의존도를 0%로 줄인다. 드디어 우리가 진정한 독립을 이루는군요. 저는 묵직한 두 손을 책상 위에 깍지 낀 채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앤더슨, 솔직히 말해봅시다. 실무진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평택 공장만큼 수율이 나오는 곳은 없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자 앤더슨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마치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절대 흥분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우아하고 치밀한 논리로 제 입을 막아버렸으니까요. 장군님, 수율 기술력 한국이 잘하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하셔야죠. 휴전 국가인데다 인구는 줄고 있고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 불안한 나라에 미군의 심장을 맡긴다. 그건 전략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의 말은 뼈아플 정도로 논리적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죠. 게다가 우리엔 TSMC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은 미국의 영원한 우방이고 인텔의 파운드리도 텍사스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비위를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국방에는 국경이 없지만 안보에는 국적이 있다는 걸요. 저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저 역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로서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을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 정도로 여기는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피를 흘려 지켜낸 그 작은 나라가 감히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싫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동의안에 미국 무기엔 미국과 동맹의 영혼만 들어가야지, 한국산 부품은 점진적으로 모두 폐기하도록 하지. 하지만 그때 우리는 창밖에서 불어오는 진짜 폭풍의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보이는 워싱턴의 하늘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실상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관세 전쟁,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미국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서명한 책상 위에는 앤더슨 국장의 달콤한 말과는 정반대되는 끔찍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717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난 1년 사이 고율 관세와 원자재 가격 급등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한 미국 내 중소방산 기업의 숫자였습니다. 전년 대비 14%나 급증한 수치였죠. 어제 오후 부관인 톰슨 소령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보고했던 내용이 떠오르더군요. 사령관님, 오하이오주에 있는 스미스 앤 볼트사가 오늘 아침 문을 닫았습니다. F-35 전투기 날개에 들어가는 특수나사를 만드는 유일한 공장이었습니다. 뭐라고? 대체 공장은? 없습니다. 인건비를 맞출 수 있는 곳이 미국 내에는 전무합니다. 이제 남은 재고는 2주 치분입니다. 저는 그때 부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치고 대안을 찾아오라고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조업의 부활을 외치던 정치인들의 구호와 달리 미국의 제조업 생태계는 이미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한국을 배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냐고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앤더슨이 말한 대만이었죠. 정보 보고에 따르면 대만의 TSMC는 24시간 풀가동되며 전 세계 반도체 물량의 60%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한 미국 내 하청업체 몇 개가 망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자위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온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쓰디쓴 블랙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벽에 걸린 세계지도 속 아주 작게 표시된 대한민국을 보며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기술료를 올려달라고 하더니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리게 해주지. 참으로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무지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대만섬의 지하 깊은 곳에서 지구의 지각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뒤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제 커피잔 수면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그저 지나가는 트럭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와 미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벨이 찢어질 듯 울리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3분 뒤의 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펜타곤의 보안 라인. 일명 레드폰만이 낼 수 있는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날카롭고 건조한 기계음이었으니까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수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사령관님 상황실입니다. 지금 당장 스크린을 켜십시오. 코드 블랙입니다. 코드 블랙 그것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통제 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암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집어들고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앤더슨 국장이 떠들던 그 완벽한 논리가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이었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화면은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비명에 가까웠죠. 속보입니다. 대만 현지 시각 새벽 2시. 화롄 남동쪽 해상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만 전역의 전력망이 셧다운되었으며 화면 속 타이베이의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도로는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고 고층 빌딩들은 마치 술 취한 거인처럼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더군요. 하지만 군인인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무너진 민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만 북부 신주 단지 TSMC의 심장부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였습니다. 앤더슨 국장도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국장 자네가 말한 그 미국의 영원한 우방이 지금 불타고 있네. 우리 최신형 미사일의 눈이 되어줄 칩이 저기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자 앤더슨은 식은땀을 닦으며 애써 침착한 척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진정하십시오. TSMC 공장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정전일 겁니다. 복구에 하루 아니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반도체라는 놈은 우리가 다루는 전차나 장갑차와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라는 것을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그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노광 장비는 땅이 아주 조금만 흔들려도 초점이 나가버립니다. 진도 70이라는 건 건물은 멀쩡해도 그 안에 정밀 장비들은 모조리 고철 덩어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10분 뒤 태평양 사령부에서 전송된 첩보 사진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공장 내부의 웨이퍼 이송 장치는 멈췄고 수천억 원짜리 웨이퍼들은 바닥에 쏟아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진도 5 이상의 여진이 1시간 간격으로 때리고 있는데 복구라니 그건 미친 소리였습니다. 좋아 앤더슨 자네 말대로 100번 양보해서 대만이 복구된다고 치지. 그럼 당장 다음 달 태평양 훈련에 쓸 이지스함 레이더 모듈은 어디서 가져오지? 걱정 마십시오. 텍사스와 애리조나의 협력업체 창고의 비축분이 충분하다고 시스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스템 언제 업데이트된 건가? 제가 말을 끊고 차갑게 묻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난주 데이터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톰슨 소령이 주고 간 파산 기업 리스트를 앤더슨의 얼굴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종이 뭉치가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잘 보게 자네가 믿고 있는 그 협력 업체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절반이 문을 닫았어. 717개 기업 파산. 그중 30%가 우리 군수품 2차 벤더들이야. 자네가 시스템에서 본 그 재고들. 압류당한 창고에 자물쇠 채워진 지 오래란 말일세.
그제야 앤더슨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쏘아 올린 인플레이션, 그리고 대출금리 폭등, 그 여파로 미국 내 제조업 생태계는 이미 괴사 상태였던 겁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재고를 믿고 우리는 대만이라는 외줄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스피커에서 다급한 보고가 터져나왔습니다. 보고합니다. 중국 해군이 움직입니다. 대만 지진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항공모함 닝샤가 대만 해협 봉쇄선 쪽으로 이동 중 3시간 내 작전 구역 진입합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대만의 혼란을 틈타 해상 봉쇄를 시도할 것이고, 미군은 당장 출격해야 하는데 핵심 부품인 레이더 칩이 없어 수리를 대기 중인 함정만 16척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앤더슨 같은 넥타이 부대들과 입씨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책임 회피용 보고서를 쓰느라 바쁘겠지만 저는 당장 내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아야 하는 지휘관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상의를 걸쳤습니다. 단추를 잠그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톰슨 소령, 지금 당장 내 전용기 띄워 목적지는 오산이다. 그 말을 들은 앤더슨이 경악하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장군님, 오산이라니요? 한국 말씀입니까? 백악관 승인도 없이 동맹국을 방문하다니 이건 월권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배제하기로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앤더슨을 밀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승인. 내 부하들이 바다 위에서 표적이 되게 생겼는데 승인 따위가 문제인가? 잘 듣게 국장, 자네 눈엔 그 서류 조각이 보이겠지만 내 눈엔 지도상에 켜진 유일한 초록불이 보일 뿐이야. 그렇습니다. 붉은색으로 도배된 전 세계 공급망 지도 위에서 오직 단 한 곳, 유일하게 정상 운영을 알리는 녹색 불빛이 깜빡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진도 파산도 중국의 위협도 비켜간 작은 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반도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헬기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주머니 속에 만년필을 꽉 쥐었습니다. 한국을 배제하겠다던 그 서명. 어쩌면 제 손으로 그 종이를 찢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보게 될 한국의 모습이 제 상상력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지를 말입니다. 후 거대한 C-17 수송기의 랜딩 기어가 아스팔트 활주로를 긁는 묵직한 마찰음이 귀가를 때렸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내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인지 기체가 멈추는 그 순간의 진동이 마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더군요. 여기는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 시계 바늘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톰슨 소령이 건네주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트랩을 내려오자 한국 특유의 매섭고 건조한 겨울바람이 제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에는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쇠냄새와 흙냄새가 섞인 거칠지만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활주로에 내려선 저는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전 세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비행기에 있는 동안에도. 펜타곤에서는 5분에 한 번씩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왔으니까요. 월스트리트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었고 캘리포니아 항구에는 파산한 해운사들의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썩어가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당연히 이곳도 패닉 상태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사재기를 하는 시민들, 불안에 떠는 공무원들. 저를 붙잡고 도와달라며 아우성칠 한국 정부 관계자들. 그런 혼란을 상상했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검은색 세단 한 대.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중년의 남성 한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중하지만 어딘가 사무적인 말투. 그는 자신을 한국 외교부 소속이 아닌 평택 캠퍼스 보안 책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정부 관료가 아니라 기업의 실무자가 사성 장군을 마중 나오다니. 평소 같으면 외교적 결례라며 호통을 쳤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평택의 풍경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4시 미국이었다면 텅 비어 있었을 고속도로가 거대한 물류 트럭들의 행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릉부릉. 끊임없이 이어지는 엔진 소리. 트럭들의 붉은 후미등이 마치 거대한 용암의 흐름처럼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더군요.
그들은 지진이 났든 미국이 망하든 상관없다는 듯 오직 납기를 맞추기 위해 묵묵히 바퀴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성실함의 에너지가 창문을 뚫고 들어와 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평택 남쪽 지도에는 그저 야산으로 표시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제 눈앞에는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요새가 서 있었습니다. 높이 10m의 육중한 콘크리트 방벽. 그리고 그 위를 맴도는 수십 개의 감시 드론들. 위잉웅 드론의 프로펠러 소리가 신경질적인 파리떼처럼 허공을 가르고 있었죠.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장군님, 그리고 모든 통신기기는 반납해 주십시오. 안내를 맡은 직원의 말에 톰슨 소령이 발끈했습니다. 이보시오, 이분은 미합 중국 사성 장군이십니다. 펜타곤과 한 라인을 끊으라니 그게 무슨 규정입니까?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저벅 군화가 콘크리트 바닥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회색 작업복, 점퍼 기름때가 묻은 안전화, 그리고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아무렇게나 빗어넘긴 노신사. 그가 바로 제 인생을, 아니 미국의 운명을 바꾸게 될 조력자 박 공장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계급장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톰슨 소령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턱짓으로 가리키더군요. 미국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저 안에는 극자 외선 장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부 전파 먼지 한 톨 용납 못합니다. 싫으면 돌아가시죠. 그의 태도는 무례하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절대적인 자신감에서 나오는 오만함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아쉬운 건 너희지 우리가 아니다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듯했죠. 저는 톰슨을 제지하며 제 스마트폰과 권총을 바구니에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는 지금 갑이 아니라 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안내하시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소. 박 공장장은 그제야 희미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시죠. 바쁘니까 빠르게 걸으십시오. 그를 따라 들어선 곳은 지하로 내려가는 거대한 화물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쿵쿵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기계가 하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라면 느껴져야 할 진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소리만 요란할 뿐 발바닥에 전해지는 감각은 무에 가까웠습니다. 지하 50m입니다. 침묵을 깬 건 박 공장장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믹스커피 스틱 하나를 꺼내 입에 물더군요. 장군님은 대만이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거야 지진 때문 아닌가? 진도 70을 버틸 공장은 없어. 틀렸습니다. 그는 커피 스틱을 툭 하고 뜯으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지진은 핑계일 뿐입니다. 그들은 땅을 믿었지. 사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효율을 위해 지상에 건물을 올렸지만 우리는 생존을 위해 땅을 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말든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깊이 더 단단하게 파고 들어갔죠. 띵,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기 전 박 공장장은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40년 동안 기계와 씨름해온 장인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도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장군님, 미국은 돈으로 시간을 사려고 했죠? 우리는 피와 땀으로 시간을 견뎠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보게 되실 겁니다. 치익 공기압이 빠지는 소리와 함께 두께 50cm의 차폐문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코끝으로 확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도 기계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차갑고 청정한, 마치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듯한 완벽한 통제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전은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톰슨 소령이 오마이갓이라며 신음소리를 내뱉더군요. 그곳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50m. 아래에 건설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거대한 지하 도시였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의 광활한 클린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은 레일 위로 웨이퍼를 실은 무인 이송 장치들이 마치 살아있는 혈액처럼 소름 끼치는 속도로,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대의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소음은 시끄럽다기보다는 웅장한 교향곡 같았습니다. 인간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계들의 완벽한 군무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전율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모니터.
거기에는 실시간 지진 감지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만 여진 감지 진도 52, 현재 일본 규슈 지진 감지 진도 48, 평택 캠퍼스 진동 감지 1. 외부 세상은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아수라장인데 이 지하 벙커의 진동 수치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0이었습니다. 박 공장장이 제 옆으로 다가와 작업대 위에 놓인 물잔을 가리켰습니다.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물. 그 수면은 마치 거울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자랑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그저 건조한 팩트만을 전달할 뿐이었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이 나도 지진이 나도 이 공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물잔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청 기지라고 무시했던 이곳이 사실은 인류의 기술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마지막 노아의 방주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기엔 아직 일렀습니다. 박 공장장은 씩 웃으며 더 깊은 곳 특수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장군님이 진짜 보고 싶어 하던 거, 미군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물건이 저 안에 쌓여 있으니까요. 가시죠. 저는 홀린 듯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말입니다. 치익쾅 두께 1m에 달하는 특수 합금.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는 마치 교도소의 철문이 닫히는 것처럼 묵직하고 단호했습니다.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 공간. 박 공장장이 특수구역이라 부른 그곳은 뜻밖에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홍채 인식이 끝나면 조명이 들어올 겁니다. 박 공장장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들려왔고 곧이어 삐빅하는 날카로운 전자음과 함께 눈부신 LED 조명이 순차적으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팟팟 켜지는 불빛을 따라 제 시선이 앞을 향해 뻗어나갔고 그 끝에서 저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더 거대하고 더 엄숙한 공간. 하지만 그곳에 모셔진 것은 대리석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선 선반 위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진공 밀폐 용기들이 수천, 아니 수만 개가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용기 하나하나에 붙어있는 바코드와 일련 번호들. 군수보급 사령관인 제 눈에는 그 암호들이 마치 생명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미국 방부 최우선 조달품 로키드 마틴 주문 물량 레이시온 비축분 미국의 방산 업체들이 애타게 찾던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그 핵심 부품들이 바로 이곳 한국의 지하 50m 벙커에 산처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있던 톰슨 소령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령관님. 이거 전부 F-35 전투기용 AN/APG-85 레이더 모듈입니다. 텍사스 공장이 파산해서 생산 중단된 바로 그 모델 말입니다. 이게 왜 여기 있죠? 보고서엔 재고가 없다고. 그때 박 공장장이 빈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으며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재고가 없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안 가져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안 줘서 우리가 출고 정지를 시켰죠. 뭐라고요? 지난달 미국 국방부 예산 삭감됐다고 대금 지급을 미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상사절입니다. 물건은 다 만들어놨으니 입금되면 가져가시오 하고 묵혀둔 게 벌써 6개월입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앤더슨 국장은 한국 공장의 생산 능력 부족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상은 미국의 지불 능력 부족과 행정착오가 원인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저는 급한 마음에 박 공장장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박 장장 아니 박 선생님 좋습니다. 대금 당장 송금하겠습니다. 2배 아니 3배라도 쳐드리겠소. 지금 당장 이 물량들 수송기에 실어주시오. 캘리포니아 한모 전단이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제 손이 닿기도 전에 박 공장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은 제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장군님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이 물건들은 이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어제 대만 지진 나자마자 유럽 놈들이랑 중동 왕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현금 들고 올 테니 팔라고요. 위약금도 그쪽에서 다 물어준답니다. 이 물건들 내일이면 프랑스와 사우디로 나갑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미군의 최신 무기에 들어갈 심장이 다른 나라로, 그것도
어쩌면 우리의 잠재적 경쟁국으로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저는 군인의 체면도 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미군의 자산이요. 전략물자, 반출 금지 조항을 들이대서라도 막겠소. 그러자 박 공장장은 픽 웃으며 저를 데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법대로 하시든가요? 그런데 장군님, 진짜 문제는 저 쌓여있는 재고가 아닙니다. 저건 과거의 유산일 뿐이고 진짜 보셔야 할 건 바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스크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중 중앙에 가장 크게 떠있는 숫자 하나. 수율 998%.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안경을 벗어닫고 다시 보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수율이란 불량품이 아닌 정상 제품이 나오는 비율을 뜻합니다. 제가 알기로 인텔의 최신 공정 수율이 60%를 간신히 넘겼고 지진 전 TSMC가 8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998%, 이건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신의 영역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어떻게 불량이 2%밖에 안 나온단 말인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불량인 게 반도체인데. 박 공장장은 혀를 끌끌 차며 조작 패널을 눌러 CCTV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장군님, 저기 라인 안을 보십시오. 사람이 보입니까? 화면 속 끝없이 펼쳐진 웨이퍼 생산 라인에는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로봇팔들이 현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움직임이 기괴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슈슉척 마치 무협 영화의 고수가 검을 휘두르듯 로봇팔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웨이퍼를 나르고 식각하고 세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공장에선 저걸 사람이 하거나 구형 로봇이 하죠. 속도가 느리니 먼지가 낄 틈이 생기고 사람이 하니 실수가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박 공장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뜨거운 열기가 실렸습니다. 이 공장의 모든 설비는 한국형 AI가 통제합니다. 지진이요? 땅이 흔들리기 5초 전에 AI가 먼저 진동을 감지하고 나노 단위로 장비 수평을 보정합니다. 정전이요? 한국전력 예비 설비가 3중으로 깔려 있고 그것도 끊어지면 자체 수소 연료 전지가 1초 만에 돌아갑니다. 쉽게 말해 지구가 두 쪽 나지 않는 이상 이 공장의 수율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앤더슨 국장은 한국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 텍사스 공장은 허리케인 한 번에 멈췄습니다. 대만 공장은 지진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자연재해조차 계산 범위에 넣고 통제하는 완벽한 요새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박 공장장이 화면을 전원하자 현미경으로 확대한 웨이퍼의 단면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회로 선폭의 오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화면 구석에 표시된 수치는 오차율 0나노, 완전 무결이었습니다. 오차가 없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매뉴얼대로만 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죠. 하지만 우리 한국 엔지니어들은 미쳐 있습니다. 1나노의 오차도 용납 못해서 집에 안 가고 밤새 기계를 닫고 조이고 기름칩니다. 저 완벽한 수율은 기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덤비는 한국 사람들의 도끼, 그게 만든 겁니다. 순간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 같아 톰슨의 어깨를 짚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쏟아부은 수백조 원의 보조금,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면 해결된다던 정치인들의 호언장담. 그 모든 것이 저 998%라는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는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최고급 장비를 사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미친 듯한 집요함, 기계를 자식처럼 돌보는 저장인 정신은 달러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흉내냈을 뿐 알맹이는 영원히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패배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장군님. 박 공장장이 제 멍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가진 재고 길어야 일주일 버틸 겁니다. 대만은 복구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인텔은 수율이 안 나와서 불량품만 찍어내고 있죠. 그는 천천히 아주 잔인할 정도로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자존심 지키다가 미 함대 멈추게 해서 중국한테 태평양 내주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머리 숙이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 참고로 사우디 왕세자는 방금 전용기 뗐답니다. 3시간 뒤면 여기 도착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온다. 현금 가방을 들고 이 완벽한 물건들을 쓸어가기 위해. 만약 그들이 이 물량을 가져간다면 미군의 F-35와 이지스함은 정말로 고철이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톰슨, 물 좀 줘. 부관이 건넨 생수를 단숨에 들이켰지만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젖은 눈으로 박 공장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뒷짐을 진 채 마치 거대한 산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보이는 쉼없이 돌아가는 로봇팔들의 군무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졌다, 완벽하게 졌다 인정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중심은 워싱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 대한민국 평택의 지하 50m 벙커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저 투박한 노인이 지금 미합 중국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40년 군 생활의 자존심이냐 아니면 국가의 안보냐 하지만 박 공장장의 다음 행동이 제 마지막 나은 자존심마저 산산이 부숴놓았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서명했던 한국산 부품 배제 명령서의 사본이었습니다. 이거 장군님이 사인하신 거 맞죠? 한국산은 신뢰할 수 없다. 이 문서가 유효한 이상 저는 장군님께 나사 하나도 팔 수 없습니다. 법을 지키셔야죠. 미합 중국 장군님이신데. 제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뱉은 침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제 발등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원하시면 이 종이부터 찢으시죠. 그리고 그가 제게 다가와 귀가에 속삭였습니다. 제대로 부탁하십시오. 친구로서가 아니라 고객으로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제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찍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진 것은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었습니다.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이자 미합 중국 군수사령관으로서의 마지막 고집이었던 그 문서. 한국산 부품 배제 명령서는 제 두 손에 의해 반으로 다시 4조각으로 찢겨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하얀 눈송이처럼 떨어지는 그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패배감이라기보다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의 처절한 항복 선언이었죠. 박 공장장은 그제야 뒷짐을 풀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구두발로 쓱쓱 치우더니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계약서 한 장을 꺼내 작업대 위에 탁 하고 올려놓더군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장군님, 아니 고객님, 이제야 말이 좀 통하겠군요. 그는 볼펜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도 금장펜도 아닌 한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1,000원짜리 검은색 볼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게는 그 볼펜이 핵무기 발사 버튼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토마스 밀러라는 이름을 휘갈겼습니다. F-35 레이더 모듈 500세트 이지스 함용 전투 체계 13만 개 전량 즉시 인수한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톰슨 소령이 긴 숨을 토해내며 주저앉듯 의자에 기댔습니다. 저 역시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이 물건들을 싣고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비록 자존심은 구겨졌지만 미국의 안보는 지켰다는 생각에 긴장이 탁 풀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란 참으로 잔인한 작가입니다. 가장 안심한 순간, 가장 끔찍한 반전을 준비해 두고 있으니까요. 사령관님. 갑자기 톰슨 소령의 목소리가 기이하게 뒤집혔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타자치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춰섰죠. 왜 그래? 송금 안 됐나? 그게 시스템 오류가 뜹니다. 재무국 서버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위성 인터넷이 끊겼나? 아닙니다. 인터넷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지불 거절 코드가 뜹니다. 저는 짜증을 내며 톰슨의 자리로 가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중앙에 떠있는 붉은색 경고창. 오류 뉴욕 메인 서버 자금 유동성 동결 송금 불가. 그 순간 제 주머니 속 위성 전화가 발작하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이었습니다. 앤더슨 국장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습니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를 보셔야 합니다. 월스트리트가 월가가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박 공장장이 말없이 벽면에 대형 스크린 채널을 CNN으로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앞은 수만 명의 인파로 뒤덮여 있었고 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위대를 막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흐르는 자막은 심장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속보 미대형 투자은행지 뱅크 파산 선언. 달러 가치 30년 만에 최저치 폭락. 모든 해외 송금 무기한 중단 조치. 아찔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돌던 루머 미국 은행 파산설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제조업 붕괴가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졌고 대만 지진이라는 트리거가 터지자마자 약한 고리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장군님, 지금 연준이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전산망을 차단했습니다. 송금이 안 됩니다. 톰슨 소령이 울먹이며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물건은 눈앞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이 아니 국가의 금고가 잠겨버린 겁니다. 세계 기축통화이던 달러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종이 조각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벙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기계 소리만이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비웃는 듯했죠. 박 공장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장군님, 제가 말씀드렸죠? 외상은 사절이라고. 박 공장장, 이건 전산 오류요.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하겠소. 일단 물건부터 주면 내가 귀국해서 어떻게든.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당신 나라 은행이 망해서 돈을 못 준다는데 개인 명예가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기업입니다. 돈 안 들어오면 물건 못 나갑니다. 그는 가차 없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앤더슨에게 소리쳤습니다. 현금을 준비해 금괴라도 실고 와 당장.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앤더슨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의회 승인 없이는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때였습니다. 박 공장장의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르릉.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벙커 안을 울렸습니다. 박 공장장은 저를 힐끗 보더니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 유창하지만 묘하게 억양이 센 한국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장장님, 전이다 리입니다. 리 중국 상무부 소속이자 아시아 전역을 누비는 악명 높은 로비스트 그놈이었습니다. 아, 리 선생, 웬일이시오? 뉴스 보셨죠? 미국 친구들 지갑 털렸다는 거. 지금 그 친구들한테 줄 물건 우리한테 넘기시죠. 우리는 달러 안 씁니다. 지금 인천항에 우리 화물선 들어와 있습니다. 순도 999% 금괴 5톤 현물로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위약금 2배로 드리죠. 깔끔하지 않습니까? 금괴 5톤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된 지금 그보다 더 확실한 보증 수표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거리도 가깝습니다. 지금 실어보내면 내일 아침이면 중국 해군 기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박 공장장의 눈이 저와 전화기를 번갈아 응시했습니다. 그는 갈등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산기를 두드리는 상인처럼 침착했죠. 금괴라 조건은 나쁘지 않네요. 안 돼.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박 공장장, 중국은 적국이요. 그들에게 이 기술이 넘어가면 태평양은 끝이야. 당신들도 위험해진다고. 하지만 박 공장장은 제 절규를 무시한 채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리 선생, 지금 정문 앞에 와 있어. 내 문 열어주시죠. 트럭 대기 중입니다. 박 공장장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찍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자본주의 종주국이라면서 왜 이렇게 아마추어같이 구십니까? 돈 있는 곳에 물건 가는 게 이치 아닙니까? 그의 손이 출하 승인 버튼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벙커에 비상벨이 울리며 붉은색 경광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지진인가? 톰슨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박 공장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CCTV 화면을 띄우자 정문 앞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트럭들이 진입하려는 그 순간 검은색 벤 차량 수십 대가 들이닥치며 중국 트럭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경호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대형 저건 훈련받은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걸어나오는 한 남자. 저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를 수가 없었죠. 미국 CIA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블랙 요원 K였습니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 이 작은 평택 땅 위에서 총성 없는 전쟁으로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박 공장장이 욕설을 낮게 내뱉더군요. 젠장판이 너무 커졌어. 전원 위치 고수 외부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국정원 요원의 차가운 무전소리와 함께 벙커의 두꺼운 철문이 쿵하고 다시 닫혔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중국 트럭들은 국정원 요원들의 총구 앞에서 뒤로 물러났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떼처럼 공장 정문 밖 어둠 속에 시동을 켠 채 쿵크리고 있었죠. 저는 톰슨 소령과 함께 VIP 대기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유리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대기실이지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유리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군님, 펜타곤에서 온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톰슨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돌려주었습니다. 보안 채널이 끊기기 직전 앤더슨 국장이 보낸 짧은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수신 토마스 밀러. 내용 직무 정지 및 소환 통보. 귀관은 국가안보의 치명적인 공백을 초래했음. 현 시간부로 모든 지휘권을 박탈함. 즉시 귀국하여 군사재판에 출석할 것.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0년군 생활 베트남 정글과 이라크 사막을 누비며 쌓아올린 별 4개가 이 형편없는 땅 지하 벙커에서 허무하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군. 톰슨, 자네도 옷 준비하게. 장군님, 시간은 자정을 넘겨 새벽 2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공장이라면 기계 소음이 줄어들고 작업자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미국이었다면 노조 규정에 따라 이미 셧다운이 되었거나 최소 인원만 남아 커피나 마시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 지하 요새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생산 라인의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소리는 더 빨라졌고 공기의 흐름조차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유리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박 공장장이 멀리서 손짓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내버려둬, 바람 좀 쐬게. 박 공장장은 라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종이컵이 들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커피가 아니라 시커먼 쌍화탕이었습니다. 저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그의 옆에 섰습니다. 왜 안 주무시오? 밖에는 중국 놈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는 피식 웃으며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저 친구들 보십시오. 지금이 피크타임입니다. 저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율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로봇팔들의 군무 뒤편 제어실 안에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개미떼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말끔한 유니폼, 여유로운 미소, 그런 건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뜯어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에너지 음료 캔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그들은 마치 전쟁터의 참호 속에 있는 병사들처럼 모니터를 뚫어질 듯 노려보며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들 3일째 집에 안 갔습니다. 박 공장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일? 노동법 위반 아니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요? 미국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저런 눈빛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건 광기였습니다. 장군님은 우리를 기적이라고 부르죠. 한강의 기적.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쌍화탕을 들이켰습니다. 근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그냥 갈아 넣은 겁니다. 뼈를 깎고 피를 말려서 만든 겁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한 청년 엔지니어를 가리켰습니다. 목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채 한 손으로는 김밥을 집어먹고 한 손으로는 코딩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용접하다가 눈을 다치셨습니다. 제 형은 중동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접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술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없으면 서러우니까 남들 잘 때 안 자고 남들 놀 때 안 놀면서. 그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납니다. 우리가 가진 건 이 머리와 이 몸뚱이, 그리고 악바리 근성뿐입니다. 1등 못하면 죽는다는 공포,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순간 멍하던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998%의 수율 0나노의 오차. 그건 최첨단 AI가 만든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유리창 너머 핏발선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저 한국인들의 한과 도끼가 만들어낸 핏빛 훈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미국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을 떠올렸습니다. 오후 5시만 되면 칼같이 퇴근하던 직원들 분량이 나와도 내 담당이 아니다라며 어깨를 으쓱하던 그 태도들. 우리는 배가 불렀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정신력에서 한국에게 지고 있었던 겁니다. 장군님. 박 공장장이 저를 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중국이 금괴 5톤을 준다더군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왜 제가 아직 도장을 안 찍고 버티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 좋죠. 하지만 저기 저 친구들이 밤새 만든 이 기술 우리 선배들이 피토하며 지켜온 이 기술이 우리를 얕보고 짓밟으려는 놈들 손에 넘어가는 건 죽기보다 싫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국 사람 자존심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볐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사성 장군이라는 계급장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국격이 저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맹이라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하청업체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방심하는 사이 누구보다 치열하게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어실 쪽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고 있었습니다. 박 공장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방금 사우디 쪽 물량 최종 테스트 통과했네요. 이제 출하 승인 떨어질 겁니다. 그 말은 곧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것인가? 저는 저 밑에서 밤을 새우는 청년들의 붉은 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저들이 저토록 치열하게 지켜낸 기술이라면 저 역시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마땅했습니다. 톰슨. 장군님. 내 정복 꺼내. 지금 상황의 정복은 왜? 군인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톰슨은 제 눈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제 가방에서 주름 하나 없이 다림질된 짙은 녹색의 정복 상의를 꺼냈습니다. 저는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40년 전 임관식 때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막 공장장님. 제가 부르자 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아니 미합 중국이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재킷을 걸치고 훈장이 달린 가슴을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벙커의 정문을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비장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벅저벅 지하 벙커의 긴 회색 복도를 지나 지상으로 향하는 동안 제 귀에는 오직 제 구두 발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심장 박동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제 제게는 말보다는 행동이 변명보다는 증명이 필요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정문의 육중한 차단벽이 열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곳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수십 대의 트럭에서 뿜어져 나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쏟아지고 있었고 그 불빛의 장막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하나가 오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 정장을 입고 보란 듯이 열어젖힌 트럭 화물칸 옆에 기대어 시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화물칸 안에는 둔탁한 황금빛을 내뿜는 금괴.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죠.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된 이난세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리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 이게 누구십니까? 미합 중국의 영웅 밀러 장군님 아니십니까? 빈손이시네요. 펜타곤 전산망이 마비됐다면서요? 안타깝습니다. 전쟁도 비즈니스도 결국 총알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그는 제 어깨에 계급장을 힐끗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별이 4개나 되시는데 기름값도 없어서야 원 비켜주시죠. 우리는 현찰 거래라 바쁩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 선생, 자네 말이 맞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최고의 무기지. 그런데 하나만 묻세, 자네 그 반도체를 사서 어디다 쓸 건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야오닝함 레이더 교체하고 차세대 미사일 유도 장치에 박아 넣어야죠. 그렇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톰슨에게 손짓했습니다. 톰슨이 제 가방에서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화면을 켜고 리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복잡한 회로도가 그려진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자네는 하드웨어만 샀지 영혼은 사지 못했어. 뭐라고요? 리의 미간이 처음으로 찌푸려졌습니다. 이 반도체 설계 기반이 어디 것인지는 알고 왔나? 10년 전 미국 방부와 한국과학기술원이 공동 개발한 한미 상호운용성 코드가 베이스야. 쉽게 말해 이 칩은 태생부터가 연합군이란 말일세. 저는 태블릿의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붉은색 경고창이 뜨며 시스템 잠금 활성화 작동 불능 상태라는 문구가 번쩍였습니다. 이 칩에는 킬 스위치가 심겨있네. 미군 전술 통제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넣으면 그 즉시 칩 내부의 회로가 물리적으로 타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지. 자네가 그 금괴 5톤을 주고 산 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실리콘 벽돌일 뿐이야. 리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뒤에 있던 기술 자문관을 쳐다봤지만 자문관 역시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보안 기술이 워낙 철저해 그 깊은 곳에 심어진 킬 스위치의 존재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리는 역시 노련했습니다. 그는 금세 표정을 수습하며 비릿하게 웃더군요. 허풍 떨지 마십시오. 킬 스위치 우리가 해킹해서 풀면 그만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 뚫립니다. 물론 뚫을 수도 있겠지.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간과한 게 하나 더 있어. 이번엔 법 이야기 좀 해볼까? 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국제전략물자 통제 규정의 사본이었습니다. 자네가 방금 군사적 용도로 쓰겠다고 스스로 시인했지. 야오닝함과 미사일이라 아주 친절하게도 자백을 해줬어.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넥타이 바로 앞에서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미국법 제12조 미국 원천 기술이 1%라도 포함된 전략물자를 적성국이 불법 취득하려 할 시 해당 거래에 사용된 모든 자산은 동결 및 압류 대상이 된다. 자네가 가져온 저 금괴 5톤 저게 지금 중국 국고에서 나온 거지. 불법 거래의 증거물로 확정되는 순간 저 금괴는 국제법상 동결 자산이 된다네. 자네가 트럭을 돌려나가는 순간 미 해군이 공해상에서 자네 배를 납포할 명분이 생긴다는 뜻이야. 저는 힐끗 뒤를 돌아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한국 땅이야. 한미 상호방 위조약에 의거 미군은 한국 내 미군 자산의 유출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군사 개입을 할 권한이 있어. 자네 지금 비즈니스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러 온 꼴이 된 거야. 완벽한 논리적 패배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고철을 사는 꼴이고 법적으로는 금괴를 헌납하는 꼴이며 군사적으로는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상황.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그에게 돈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안보의 벽을 실감케 해준 것입니다. 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쥐고 있던 시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친 늙은이 다 거짓말이지. 그가 악을 쓰며 박 공장장을 쳐다봤습니다. 박 장장 이 사람 말이 사실이요? 킬 스위치가 있어? 모든 시선이 박 공장장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뒷짐을 진 채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글쎄요, 킬 스위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리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박 공장장이 천천히 걸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허락 없이는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공장의 진짜 고객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장군님?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리는 부들부들 떨더니 쥐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젠장 철수해. 당장 차 돌려. 중국 트럭들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만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다시 어둠과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오직 원칙과 명분으로 거둔 승리였습니다. 저는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매무새를 가다듬고 박 공장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밤새 고생한 탓에 눈이 퀭했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왕보다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톰슨 소령과 국정원 요원들 그리고 막 퇴근하려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척 구두 뒤축이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들어 눈썹 끝에 칼같이 붙였습니다. 미군 사성 장군이 한 기업의 공장장에게 바치는 경례,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에 대한 존경, 당신들의 아버지들이 지켜온 약속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동맹의 가치에 대한 사죄를 담은 제 인생 가장 무거운 경례였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공장장은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쑥스러운 듯 코를 쓱 문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씩 웃으며 투박한 손으로 마주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각은 엉망이었고 손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세상 그 어떤 경례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별 말씀을요, 밥값은 해야죠. 그의 무심한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모자를 던졌습니다. 톰슨 소령도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앤더슨 국장이나 펜타곤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제 계급장이 아니라 바로 이 뜨거운 전우회였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헤어지기 직전 박 공장장은 제게 한 가지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계약서도 계산기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낡고 가죽 표지가 다 벗겨져 너덜너덜해진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시커멓게 변한 모서리, 땀과 기름에 절어버린 종이 질감,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박 공장장은 거친 손가락으로 수첩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마치 독백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1950년 12월이었습니다. 함경남도 개마고원 영하 40도의 혹한이 몰아치던 장진호 전투 들어보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옛날 이야기에 저는 당황했지만 그의 분위기가 너무나 엄숙해 감히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때 17살이었습니다. 군인도 아니었고 그저 미군들 짐을 날라주던 피난민 지게꾼이었죠. 중공군 12만 명이 개미떼처럼 밀려오고 미 해병 1사단이 포위당해 전멸 직전이었던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는 미군들이 버리고 간 꽁꽁 언 콩조림을 주워 먹으며 버티셨답니다. 박 공장장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앳된 얼굴에 백인 병사와 숯검댕을 칠한 한국 소년이 어색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철수 명령이 떨어지던 날 마지막 수송기에 오르던 한 미군 병사가 벌벌 떨고 있는 아버지를 봤답니다. 자기도 얼어 죽을 판인데 그 병사는 입고 있던 두꺼운 파카를 벗어서 아버지에게 덮어주더랍니다. 박 공장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품에서 초콜릿 하나와 이 수첩을 꺼내 쥐어줬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 병사의 파란 눈을 평생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답니다. 살아라, 제발 살아남아서 나중에 꼭 좋은 세상을 만들어라. 그는 젖은 눈으로 저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사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땅에서 미국 놈들한테 얻어먹은 초콜릿 값은 갚아야 한다며 기름밥을 먹고 쇠가루를 마시며 이 공장의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저 밖에서 밤새우는 엔지니어들 다 그런 아버지들의 아들 손자들입니다. 쿵,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전략적 요충지로만 여겼던 이 나라, 우리가 원조해줬다고 으스대던 이 나라. 하지만 그들은 그 원조를 공짜 점심이 아닌 빚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뼈를 깎고 살을 발라내는 노력으로 그 빚을 갚을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공장장은 수첩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중국 돈 좋습니다. 금괴 5톤 탐납니다. 하지만 그 돈에는 의리가 없습니다. 리 선생이 가져온 금괴는 차갑지만 70년 전 당신네 선배들이 보여준 그 손길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장사꾼이지만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지켜야겠습니다. 은혜는 갚되 자존심은 팔지 마라.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 평택의 하늘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이제 막 시작될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를 예고하는 서광처럼 보였습니다. 중국 트럭들이 남기고 간 타이어 자국만이 지난밤에 긴박했던 대치를 증명하고 있을 뿐. 공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거대한 심장 박동을 시작했습니다. 웅웅웅, 지하 50m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그 규칙적인 진동. 그것은 기계가 내는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외풍에도 멈추지 않겠다는 한 나라의 생존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박 공장장과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내민 투박한 손을 맞잡았을 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다 못해 갈라진 그의 손바닥, 그 거친 감촉이야말로 제가 펜타곤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고 지냈던 노동의 신성함 그리고 기술의 무게였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장군님, 가끔은 쌍화탕도 좀 드시고. 그의 농담에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껄껄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냉랭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랜 전후와 헤어지는 듯한 뭉클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반도의 지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제게 저 땅은 그저 불안한 휴전국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작은 동맹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름 사이로 언뜻 보이는 저 좁은 땅덩어리가 더 이상 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작은 땅의 지하 깊은 곳에서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지새우며 전 세계의 안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깎아낸 1나노미터의 반도체가 거대한 항공모함을 움직이고 우주를 항해하는 위성의 눈이 됩니다. 거인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워싱턴 펜타곤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고 복도에서는 장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것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하지만 제 책상 위에는 이제 앤더슨 국장이 가져다주던 효율성 보고서 대신 평택에서 가져온 낡은 웨이퍼 조각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들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할 최종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는 그동안 신이 무조건 미국의 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우리의 달러가, 우리의 무기가 영원할 것이라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은 강대국의 편도 부자의 편도 아닙니다. 신은 오직 피와 땀을 흘리며 치열하게 노력하는 자의 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잠시 펜을 멈추고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평양 건너 아주 작게 표시된 대한민국, 누군가는 그곳을 지정학적 리스크라 부르고 누군가는 기적의 나라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 그곳은 다른 이름으로 불릴 것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피를 돌게 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이 자유진영을 살아 숨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맨 아래 제 서명 옆에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미국의 심장은 평택에서 뛰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것이 오만했던 사성장군 토마스 밀러가 대한민국에게 바치는 늦지만 진심 어린 반성문이자 헌사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수첩 한 권을 가슴에 품고 70년의 약속을 지키면서 새벽 평택의 지하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충혈된 눈이 한국인들이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